자, 그럼 계속해서 그 두 번째 그 중요한 항목인 전처리의 그 기하학적인 왜곡과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격 탐사 영상은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인 왜곡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기하학적인 왜곡을 갖고서 우리가 취득되는지, 리모트 센싱 그 이미지들이, 그것을 항목을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그 살펴볼까요? 센서 광학의 관점, 즉 perspective sensor optics, 그 센서를 바라보는 그 방향이나 또는 그 구도,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관점, perspective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광학 센서의 그 한계가 나름대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냥 단순한 그 프레이밍 시스템이 아니라 스캐닝으로 보통 그 대부분이 다 그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그 스캐닝 시스템 자체에서 오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센서를 탑재해서 우리가 그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탑재체 플랫폼의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플랫폼은 다양한 그 또 기하학적인 왜곡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플랫폼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고도, 자세, 그리고 속도 등이 또 기하학적인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대상체의 문제인데, 지형의 기복, 즉 terrain relief,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높고 낮음이 또 기하학적인 왜곡의 원인이 되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지구 자체에 일정한 그 평평하지가 않죠. 공유를 갖고 있고 지구 자체가 또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리모트 센싱 이미지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인 왜곡을 우리가 그 포함하고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하학적인 왜곡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거냐? 그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거를 geometric correction, 기하학적인 보정이라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용어로 그 전체 보정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요. 기하학적인 보정은 그래서 이미지의 기하학적 표현이 가능하면 현실 세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이런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전 과정을 기하학적인 보정, 즉 그 이미지 안에 나타나는 그 대상들은 실제 세계의 그 크기 또는 기하학적인 모양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하학적인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기하학적인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기하학적 보정의 대상이 되는 왜곡, 이 왜곡들은 또 크게 그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로 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왜곡이고요. 또 하나는 비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을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센서, 그리고 플랫폼의 운동과 지구와 플랫폼의 기하학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그 기록된 여러 가지 보조 정보를 가지고서 기하학적인 왜곡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모델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왜곡들을 또 우리가 한 캐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모아서 보통 비체계적, 그러니까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좀 무작위적이라고 그러죠. 임의의 랜덤한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또 다른 한 카테고리로 우리가 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체계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알려진 지표 좌표 체계의 이미지의 기하학적인 등록이 수행되는 것이 결국엔 기하학적 보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의 모든 픽셀 하나하나를 어떤 그 지리학적인 또는 기하학적인 그 위치 정보로 우리가 등록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 Geometric Registration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시스테매틱한 또는 그 언시스테매틱한 것도 그 다 포함해서 보정이 그 한꺼번에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은 왜곡된 이미지의 그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보통 우리가 지표에 그런 어떤 특정한 지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하학적인 또는 지리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그 지점들을 뽑아냅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약자로는 GCP라고 부릅니다. 이런 왜곡된 이미지에서도 GCP를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런 이렇게 GCP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한 식별점들, 즉 화상 좌표를 식별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에 대해서 좀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즉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회전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오른쪽에 실제 지구 표면 좌표 체계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러한 좌표 체계를 바꿔주는 과정을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명확한 식별점들, 즉 그 이미지 상에서 보면 뭐 도로의 교차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랜드마크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이한 모양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의 지형지물 중에 특이한 그러한 모양을 갖는 대상이라든지를 우리가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1부터 A2, A3, A4, 즉 이런 것들을 소위 왜곡된 이미지 안에서의 GC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GCP가 실제로는 지구 표면상에서 지상 좌표 체계로는 어디에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소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는 그 좌표 체계상이 그 위도하고 경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지상 좌표에 있는 그 진짜 위치로 일치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 그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 지상 좌표는 일반적으로 종이 또는 디지털 형식의 지도에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그 찾은 GCP들에 해당되는 그 소위 위도하고 경도 정보를 그 지도나 또 다른 어떤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점들, 이미지에서의 그 GCP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좌표 체계에서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A1을 요 B1으로, A2를 B2로, 그리고 A3를 B3로, A4를 B4로 맞춰주는 이러한 과정을 소위 보통 우리가 이미지 투 맵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쪽에는 사실은 좀 그림이 그 지도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레전드나 아니면 스케일이나 뭐 등등의 그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그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지도에 있는 좌표 값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미지 투 맵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하학적인 등록 과정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론으로도 우리가 그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화상 간의 등록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은 절대적인 좌표 값을 할당하는 것은 보통 이미지 투 맵, 이미지와 지도를 우리가 등록해 준다 그러고요. 또는 이미지와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몇 개의 잘 그 퍼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GCP 쌍을 우리가
두 개의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좌표를 그들의 새로운 지상 좌표로 매핑하기 위해서 이미지 좌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그 n by m짜리 그 픽셀 어레이가 결국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행과 열의 위치가 이미지의 좌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를 적절한 변환 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좌표 정보를 우리가 사실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그 수학적인 변환 공식을 구하는 그러한 원리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그 기타 그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는 그 기본적인 개념만 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그 이미지로부터 얻은 GCP 쌍들 간의 관계식을 바로 요런 변환 방정식을 얻어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 이미지의 그 좌표값을 다른 이미지의 좌표값으로 바꾸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런 그 기하학적인 등록은요. 지리적인 좌표값, 그 아까 얘기한 그 latitude와 longitude, 위도 경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에 그냥 등록, 다른 이미지 모양과 똑같이 맞추어 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화상간 등록,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그 부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보통 각종 이미지 변환이라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네 단계 중에서 그 세 번째 보통 얘기하는 이미지 변환이라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그 이러한 그 이미지와 이미지들의 그 등록을 우리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적어도 이미지 변환에 앞서서 그 반드시 두 개의 이미지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수행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다중시간 이미지 비교라는 그러한 그 과정이 그 이미지 그 해석 단계에서 많이 수행되는데요. 즉 다른 시간대에 측정된 이미지들을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또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이 그 변환 과정이 항상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이미지 좌표 체계를 바꾸어주는 실질적인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로 데이터라고 할 때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그 보정된 출력 이미지에 새로운 화소 위치에 놓일 디지털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항상 처하게 돼요. 즉 입력 값은 왜곡된 이미지고요. 출력 값은 새로운 이미지인데 즉 화소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화소의 위치가 바뀔 때 그 화소에 놓일 디지털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한 그러한 그 그리드 포인트에 놓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소위 리샘플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리샘플링 과정은 보정되지 않은 이미지의 원본 디지털 픽셀 값들로부터 새로운 픽셀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이미지에 있는 그 픽셀 값들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좌표 체계에서의 그 픽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리샘플링이라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다양한 방법론이 제공돼요. 보통은 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 보면요. Nearest Neighbor라는 그 방법이 있고요. 최근접 이웃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에 하고 있는 그 픽셀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Bilinear Interpolation, 우리나라 말로는 이중 선형 보관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관법이라는 것은 보통 Interpolation, 다시 말해서 리샘플링 할 때 쓰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보관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Cubic Convolution이라는 방법이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들의 한계와 그리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최근접 이웃법이라는 이 리샘플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Nearest neighbor. 아마 사실은 이 그 리샘플링 기법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다른 그 분야에서 그 설명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된 그러한 그 과목이나 또 다른 그 이미지를 다루는 데서는 항상 그 픽셀 값들을 우리가 또 다른 그 픽셀 체계로 옮길 때 이런 리샘플링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최근접 이웃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걸 설명하냐면, 지금 보면은 실선으로 그린 이런 그리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그린 또 다른 크기의, 그리고 또 다른 그 위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그리드가 보여지고 있죠. 그 지금 여기 그림에 그 표시되어 있듯이 이 점선으로 된 요 그리드를 오리지널 이미지, 원래의 이미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미지고, 그것은 소위 왜곡된 그러한 좌표 체계로 주어졌을 이미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corrected imag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실선으로 된 요 그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 그 점선으로 된 요 그리드 안에 있는 그 픽셀 값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좌표 체계에 맞는 이러한 그 실선으로 된 그리드 포인트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즉 지오메트릭 커렉션에서는 대부분이 이러한 그 수학적인 그런 과정이 요구되는 거죠. 자,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요 corrected 이미지, 새로 구할 이미지의 그리드 포인트 중에 중심 위치에 있는 지금 그레이 컬러로 그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색칠해 있는 요 그리드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그리드에 그러면은 어떠한 픽셀 값이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이런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방법론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최근접 이웃법이라는 거는 이 회색으로 표시된 픽셀 값을 주변에 있는 그 오리지널 이미지의 픽셀 값들이 지금 어디에 걸쳐 있냐면요, 여기에 좀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픽셀 값과 그 아래쪽과 그 오른쪽 값과 그리고 거기에 대각선으로 요 네 개의 픽셀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장 가까운 중심, 이 그 포함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를 대충 보면 알겠는데요, 이 픽셀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픽셀이 바로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 픽셀 값을 그냥 가져다가 요 네모난 회색 픽셀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근접 이웃법을 사용한 리샘플링법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샘플링을 하는데 최근접 이웃한 픽셀을 가져다가 쓴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보정된 이미지, 결과값이죠. 그 보정된 이미지의 새로운 픽셀 위치에 가장 가까운 원본 이미지의 픽셀의 디지털 값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잘 정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픽셀 위치의 값으로 원본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 요거죠,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그 나머지 그 다른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원래의 값을 변경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픽셀 값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 픽셀 값이 갖고 있던 그 숫자가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또 따라 나오죠. 단점은 뭐냐면 어떤 픽셀 값은 손실되는 반면에 일부 픽셀 값은 중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픽셀들은 인접한 픽셀 값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략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떠한 픽셀 값은 그 인접한 픽셀이 네, 위치에 두 곳에 그 겹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 그림에서는 해당 픽셀 그런 것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 하다 보면 일부 픽셀 값은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최근접 이웃 리샘플링 방법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보통 외관이 이렇게 disjointed,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뭐 픽셀 단위로 또는 덩어리진, 블럭키한 그러한 이미지 외관을 갖는 경향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부 픽셀 값이 중복되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긋나거나 덩어리진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 예를 우리가 그림을 추후에 이 알고리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고리즘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이중 선형 보관법 (Bilinear Interpolation이라는 기법은요, 역시 방금 전에 그 우리가 그 Nearest Neighbor Resampling 기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그 두 개의 그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 corrected 이미지 그림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corrected 이미지의 픽셀 값이 바로 여기 그 밝은 회색으로 표시된 중앙 그런 그 그리드인데요. 요 값을 결정할 때 아까는 인접한 4개의 픽셀 중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 하나를 선택해서 값을 가져왔지만 이중 선형 보관법에서는 인접한 픽셀들 4개를 다 쓰는 겁니다. 위, 아래, 좌우에 있는 요 4개의 픽셀을 가중 평균을 취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중 선형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가중 평균이라는 거는 이 4개의 값을 다 더하면 사실 픽셀 값이 4배가 되니까 4분의 1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똑같은 그 가중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놓인 픽셀은 더 가중치를 주고요.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픽셀 값은 가중치를 좀 덜 주어서 그 수학적인 기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바로 바이리니어 그 소위 이중 선형적인 관계식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4개의 값을 우리가 평균 값을 내서 적절하게 여기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픽셀 위치에 가장 가까운 원래 이미지의 4개 화소의 가중평균, 그래서 이게 이중 선형 그 보관법이라고 불리고요. 이런 그 평균 과정이 그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원래의 픽셀 값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고요.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4개의 값이 다 똑같은 값이면 평균 내도 똑같은 값이니까 제대로 된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히 드물고요. 왜냐하면 픽셀 값은 정수라기보다는 실수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단위로라도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력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값이 여기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numerical value 자체는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스펙트럼 반응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그와 같은 추가 처리 및 분석이 예정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그 추후에 지금 그 프리프로세싱 후에 할 과정이 그 스펙트럼 반응에 따른 분류, 즉 스펙트럼 반응이라는 거는 그 픽셀이 갖고 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서 얘를 뭐
grass라고 할지, forest라고 할지, agricultural field라고 할지, 또는 아스팔트라고 할지 그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땐 픽셀 값이 변화가 있으면 그 분류 그 카테고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처리와 분석이 예정돼 있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 소위 리샘플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리샘플링은 언제 하냐면 분류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후에 이런 리샘플링을 해도 적절하게 우리가 그 적용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용되는 기법에 따라서는 순서가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리샘플링 기법은 큐빅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인데, 이름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만 사실 알고리즘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조금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일 경우에 이 회색으로 표시된 중앙 픽셀 값을 구하는데, 이 중앙 픽셀 값의 위치에 근접해 있는 오리지널 픽셀 값들 4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요 나머지 픽셀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4x4 16개 픽셀이거든요. 4, 4, 16 이런 16개의 화소 블록에 대해서 역시 가중 평균을 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똑같은 값이 있다면 16개 값을 더해서 16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값에는 좀 더 가중치를 주고 좀 멀리 놓여 있는 픽셀한테는 가중치를 좀 작게 주는, 그걸 소위 거리 가중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6개의 인접한 화소 블록에 대해서 거리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론으로 그 새로운 픽셀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큐빅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큐빅 컨볼루션도 그 새로운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픽셀의 개수가 좀 많아졌을 뿐이지, 이중선형 보관법과 마찬가지로 이 완전히 새로운 화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중선형 보관법이나 큐빅 컨볼루션 같은 요 두 가지 방법은요, 그 최근접 그 이웃 방법, 앞에서 처음에 설명한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의 그 블럭키한, 덩어리졌다는 표현은 블럭키한 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색한 표현이 되긴 됐는데, 블럭 형태의 외관을 피하면서 선명한 외관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요 이중선형 보관법과 큐빅 컨볼루션의 바로 장점이 그거예요. 즉 그 이미지 어피어런스가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선명한 그런 어피어런스를 갖는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질적인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스팟 위성에서 촬영된 이미지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촬영된 그러한 그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얻어졌는데, 그거를 지구 표면에 정확한 체계로 좌표 체계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 그 이미지를 약간 그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한 뭐 5도나 10도 정도 회전시켜야 됐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그 위치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한 결과 세 가지 결과를 지금 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그 지오메트릭 코렉션을 할 때 사용하는 리샘플링 알고리즘으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썼을 경우고요. 얘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썼을 경우 큐빅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으로 리샘플링 했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가장 그 눈에 띄는 차이점은요, 지금 왼쪽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어떤 선형적인 이벤트들, 그러니까 줄 형태, 줄지어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줄이 약간 지그재그로 삐뚤빼뚤하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삐뚤빼뚤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disjointed image라고 표현하는 그 앞에서 설명한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인접한 픽셀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픽셀 단위로 그게 삐뚤빼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큐빅 컨볼루션 기법에서는 주변 값들과 평균 값을 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깨끗하게 라인업이 잘 되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선형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이 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그 타운에 중앙에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 지역에는 그런 선형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한 좀 극대화돼서 그런 디스조인티드가 많이 어색해 보이고요. 뭐 블럭키 현상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죠. 블럭키는 일정한 기간 또 그 거리 간에는 똑같이 연결되다가 갑자기 뚝 잘리고 하는 현상이 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형적인 길, 도로에서 주로 우리가 디스조인티드와 블럭키한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미지 외관 측면에서 봤을 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은 추후에 프로세싱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싱이 디지털 스펙트럴 값을 가지고 하는 분류나 그과 유사한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외관은 보기 안 좋지만 디지털 값을 사용할 때 그 디지털 값의 변화가 없음으로 해서 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지오메트릭 코렉션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추가 분석과 해석에 앞서서 지리적인 좌표의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은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오른쪽에 사과 이미지를 제대로 보정했을 때 사과 크기가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징적으로 그려본 건데요. 즉 이와 같이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보정하게 되면 이미지 대상들로부터 거리 및 면적의 적절한 측정이 허용되기 시작하죠. 즉 이미지를 지구 표면 좌표 체계로 바꿔 놓으면 지구 표면에서의 대상들의 거리 그리고 대상의 크기, 면적을 측정을 하고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에서의 매핑 어플리케이션, 도심 지역의 그런 지도 제작과 관련된 응용 분야에서는 당연히 실제 측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를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가 기하학적으로 알려진 지리적 베이스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매핑된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데이터 통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GIS에서 항상 하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겁니다. GIS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려면 당연히 동일한 지점으로 모든 정보들이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일한 데이터 위치의 지리적 위치의 등록이 바로 기하학적인 이런 왜곡 보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